질투하는 신이라는 개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왜 유독 인간이 믿는 신은 자신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막 질투하고 분노하는 존재로 그려질까요? 이번 저희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신과 나누는 우정이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인간과 신이 대화하는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질투라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의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신에게 투영했던 그 질투심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관계, 특히 사랑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과 자유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이 꽤나 도발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파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빠져들어 볼까요?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주장을 던지죠. 우리가 신을 질투의 화신으로 만든 건 바로 우리 자신의 소유욕적인 사랑 방식을 신에게 그대로 투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소유욕이요? 네, 우리는 신이 우리만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선민이길 바라죠. 그래서 신이 사실은 모두를 똑같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생각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불경이라고 여기면서 질투를 한다. 바로 그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향해 느끼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연인한테 너 나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 자료는 신에 대한 질투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의 완벽한 거울이라고 지적해요. 거울이다. 네. 그리고 이 질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우리를 아주 낯선 길로 안내합니다. 관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여정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질투의 민낯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면 질투가 꼭 연인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연인의 직업, 친구, 심지어는 키우는 개나 골프 시합까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게서 주의를 빼앗아가는 모든 것, 그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요? 네. 질투는 수천 가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는 구절의 핵심을 꿰뚫어요. 그러면서 아주 생생한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를 들려주죠. 아, 그 이야기요? 네.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한테 감정을 막 터뜨렸더니 상대가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차분하게 이런 당신 모습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군요 라고 말했다는 일화. 네.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같이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응은 논쟁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냥 매력의 유무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통보니까요. 그 한마디가 질투라는 감정의 본질을 거울처럼 딱 비춰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네. 상대를 전혀 끌리지 않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말을 들은 화자는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표현하죠.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픈 진실이었던 셈이네요. 질투가 우리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해준 강력한 선물이었다고요. 네, 결국 질투는 사랑에서 규력된 게 아니라 두려움, 그러니까 상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서 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과 질투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질투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질투를 하는 이 악순환을 멈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필요라는 개념과 연결되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는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이걸 그냥 목록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이해해야 해요. 사고방식의 전환. 네. 첫째, 내 행복이 파트너의 행동이나 외부의 것에 달려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것. 둘째, 사랑을 내가 뭔가를 줬으니까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보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에너지, 사랑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좋은 말인데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내 행복이 어떻게 연인의 행동과 무관할 수 있죠?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면 당연히 불행한 거 아닌가요? 필요 없이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는 삶의 목적 자체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삶의 목적을요? 네, 이게 핵심적인 도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나 사랑, 돈 같은 무한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저기 얻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하고 창조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해요.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그 답을 세상에 표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는 체험, 그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 예를 들어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면 삶의 모든 순간은 그 규정을 실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에서 내 안의 나를 실현하는 것으로 바뀌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논리군요. 정확해요. 내 행복의 원천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진정한 자아를 창조하고 실현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 타인에게서 뭔가를 받을 필요가 사라져요. 필요가 사라진다. 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필요 없는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저 없이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가서 정말 행복해한다고 가정해보죠. 이전에 저라면 나랑 안 놀아주고 하면서 서운하고 질투가 났을 텐데 그렇죠. 새로운 관점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행복함을 느끼고 있구나, 잘 됐다 라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 사람의 행복 때문에 내 행복이 줄어든다고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와, 왜냐하면 내 행복은 나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오지 연인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요. 상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필요라는 안경을 벗어 던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들려요. 질투는 나의 필요에서 오는 거고 삶의 목적을 재정의해서 그 필요를 없애면 질투도 사라진다. 그런데 이제 정말 코끼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논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였을 때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잖아요. 자료에서도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요. 네, 바로 그 질문이죠. 자기 연인이 다른 사람의 팔에 안겨 있을 때조차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네. 골프나 친구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걸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그래, 어디 한번 대답해봐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건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본능적인 영역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자료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단호해요. 괜찮고 안 괜찮고 같은 건 없다고요. 네, 없다고요? 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만들어내고 바꾸는 사회적 합의, 즉 잣대일 뿐이라는 거죠. 사회적 합의일 뿐이다. 아니, 그건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파트너의 부정으로 인한 고통은 인류 보편적인 감정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걸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정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 고통의 실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아주 강력한 비운에 들어요. 불과 몇백 냥 전만 해도 우리는 특정 여자들을 마녀라고 낙인 찍어서 산채로 불태워 죽였죠.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모두가 믿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끔찍한 만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 거죠. 이처럼 일보일처제나 정조에 대한 관념도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치관의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이에요. 이런 변화는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식의 성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마녀 사냥을 예로 드니까 할 말이 없네요. 확실히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시대적 산물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연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죽어버리는 듯한 그 감정.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서 사랑과 필요의 구분이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하게 등장해요. 자료는 그때 죽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라고 잘라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필요가 죽는다? 네. 이건 마치 계약 관계와 같아요. 나는 너에게 내 시간과 애정을 줄 테니 너는 그 대가로 나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제공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약 조건이 깨지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고 싶다는 필요가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 상처와 박탈감이 너무 커서 난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라고 선언하면서 관계를 끝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끝내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도 오랫동안 상대를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너희 중 일부는 그 사랑을 영원히 지니고 다닌다고 말하죠. 사랑 자체는 여전히 불꽃처럼 남아있을 수 있어요. 죽은 건 사랑이 아니라 필요에 기반한 거래 관계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문장에 등장합니다. 솔직함은 사랑의 최고 형태다. 네, 이 관점에 따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현재 연인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솔직함이다. 그리고 고도로 진화한 관계에서는 파트너의 그런 진실 고백을 허락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준다고까지 말해요. 축하해요.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다니 정말 축하해. 이렇게 말하라는 건가요? 솔직히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하, 그렇죠. 우리가 부끄럽다고 숨겨야 한다고 배워온 일을 어떻게 축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자료는 정확히 짚어내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 사랑하는 대상, 방법, 시기, 이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세뇌당해 왔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이기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겠냐고 되묻는 겁니다. 진실을 축하받을 일이지 허락받을 일이 아니다. 네,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논리의 흐름은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칫 솔직하기만 하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로 변질될 위험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나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됐어. 솔직하게 말했으니 됐지. 이런 식으로요? 자료에서도 화자가 정확히 그렇게 질문하자 가장 실없는 의미로 줄였다고 핀잔을 주죠. 아, 그래요? 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솔직함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근본에 있는 자유라는 가치예요. 자유는 영혼의 본성이자 신의 본질이며 따라서 사랑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준다. 네, 상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천적인 방법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관계에서 상대방이 선을 넘지 않도록 상대에게 규칙이나 한계를 설정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술 마시지 마.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데 자료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그게 이 모든 논의의 가장 실용적인 결론이에요. 네가 남에게 허용해주는 체험을 제한하지 말고 네가 선택하려는 체험을 제한하라.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좀 헷갈리네요. 이건 스스로를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히 선언하라는 의미예요. 아, 예를 들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파트너의 배타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파트너에게 너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라고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먼저 나 자신과 세상에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언하죠? 나는 한 사람과 깊고 배타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나다울 수 있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진실이다. 라고요. 아,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그걸 상대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네가 선택하려는 체험을 제한하라. 즉, 너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그리고 나의 이 진실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은 상대방의 몫이 돼요. 상대방 역시 자신의 진실을 탐구하고 선언하겠죠. 나는 여러 사람과 자유롭게 교감하며 사랑을 나눌 때 가장 나답다고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진실이 서로 다를 수 있겠네요. 나는 배타적인 관계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있어요. 자료는 두 사람의 진실이 다를 경우 관계의 형태, 예를 들면 연인이나 부부 같은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관계 자체가 끝날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 네, 사실 인간은 관계를 끝낼 수조차 없다고 하죠. 우리는 좋든 싫든 항상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어제의 연인이 오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걸 실패나 끝으로 여기지 않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오늘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질투라는 아주 익숙한 감정에서 시작해서 사랑, 필요, 자유, 그리고 관계의 본질까지 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신에게 투영된 질투가 결국 우리 자신의 소유욕 가득한 사랑 방식의 거울이었다는 시작점부터 정말 강렬했고요. 맞아요. 상대를 통제하고 바꾸려는 그 끝없는 싸움 대신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선언하고 그 진실 위에서 상대방과 관계의 형태를 함께 조율해 나간다는 개념은 네. 정말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관점이죠.
사랑은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고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자료의 정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자, 그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살면서 관계를 맺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할 뿐이라고요. 네. 그 질문이야말로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화두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기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선택과 선언이 당신의 삶과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 나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